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술입니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하나 갖는 일. 20살 초 치매 노인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어설픈 문화생답게 윤동주나 릴케의 시집을 팔춤에 끼고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인간 실존에 관한 질문들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홀로 골몰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이곳 병동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도 많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죽음이 많았다. 병동에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갖고 있어 특별한 징후나 예고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소 보이던 어르신이 문득 다음날 보이지 않으면 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행방을 묻기보단 가만히 외출기록부를 확인했다. 만약 외출기록부에도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면 어르신은 지난밤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었다. 수십 년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입실 명단에서 화이트 마커로 한 줄 쭉 그어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소리 소문 없이 끝나버리는 셈. 삶이라는 명제 앞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어린 양에게 세상은 삶은 그저 더덥고 초라한 먼지 같은 것일 뿐이라고 담담히 죽음을 나열해 줄 뿐이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성공해서 뭐하지? 꿈을 이뤄서 뭐하지? 어차피 허무하게 죽고 말 텐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사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5월의 햇살조차도 손등에서 시시하게 까끌거렸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병동을 찾아왔다. 대개 병동 어르신들의 면회는 찾아오는 가족, 친지들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면회자의 얼굴에 익숙한데, 그 남성은 내가 그곳에서 근무한 이래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가 찾는 어르신의 성함을 묻고 간단한 방명록을 작성한 뒤 어르신을 모시고 올 테니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 남성이 찾아온 어르신은 흰 머리와 흰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였던 남성적인 외모의 어르신인데, 뇌졸중과 치매로 하반신 마비와 인지, 지각 능력 상실을 앓고 있어 언제나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재활 프로그램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시간 대부분을 병동 중앙홀에서 TV를 시청하며 보내셨다. 사실 TV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TV를 향해 넋을 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았다. 나는 어르신을 모시고 남성이 있는 면회실로 들어갔다. 그 남성은 어르신을 보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곤 가만히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그런 그가 신기하다는 듯 어르신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북받친 감정을 조금 추슬렀는지 어르신 뒤에 서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는 나에게 그는 자신이 어르신의 제자라고 말했다. 30여 년 전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어르신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어긋난 길을 걷지 않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미국에서 가정도 꾸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 들릴 때마다 꼭 한번 찾아뵙고자 마음먹었었는데 그게 늦어져 찾아뵙기까지 10년이 더 지나 버렸다고. 엄격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선생님은 이제 세월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추앞에 교단을 잇고 아이들을 잇고 자신마저도 잊어가고 있었다. 태산처럼 커 보이던 어깨는 어느덧 낡고 쇠해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렸지만 지난날 그가 자신의 품에 품었던 작은 씨앗은 훌쩍 자라 또 하나의 숲이 되어 그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처음으로 알았다. 삶이라는 것은 덧없는 세상 속에 이름 하나 갖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선생으로, 누군가에게는 제자로, 부모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친구로, 이웃으로, 사랑으로, 우정으로, 기쁨으로, 추억으로 그렇게 서로의 가슴에 작은 기척이 되고 바람이 되어 결국 하나의 소중한 조각으로 이름 불리는 것, 그것이 삶일 것이라고. 엄숙한 세월 앞에서 찬란했던 모든 날이 저물면 나도 당신도 그지없이 낡고 바래가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시절 우리의 목소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내가 나를 잊고 당신이 당신을 잊고 우리가 우리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먼지가 될지라도 산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아홉수 어느 봄날엔 가슴 한 구석으로 산바람이 불어든 적이 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34살이 돌아보면 그간 바다에 가고 싶었던 적은 10손가락 모두 접어도 턱없이 부족한데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것은 도무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인 만큼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멋진 산중으로 나를 한껏 떠밀어 보고 싶었다. 며칠 뒤 비행기표를 끊어 제주로 향했다.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 말이다. 정상 높이 1947m에 달하는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우리나라 삼신산으로 불린다고 한다.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은하수를 당기는 산인데 이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붙잡을 만큼 높이 솟은 산이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은하수를 붙잡는 산이라니. 나는 이보다 더 멋진 산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라산을 오르는 탐방로는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어숭생악, 석굴암 총 7개가 있다. 이 중 백록담에 닿을 수 있는 탐방로는 성악판과 관음사 2곳인데 관음사 코스는 산을 오르며 볼 수 있는 경치가 좋지만 7개의 탐방로 중 가장 험난하고 성판악 코스는 길지만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백록담 등정이 처음인 초심자들은 주로 성판악 코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나 또한 성판악 코스를 통해 산을 오르기로 했다. 차를 몰고 성판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상까지 편도로만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긴 산행인 탓에 반드시 이른 새벽부터 산행에 올라야 했다. 차에서 내리자 강한 바람이 얇게 껴입은 옷가지를 손쉽게 관통하며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분명 전날 일기예보에선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 했는데 바람은 물론이거니와 금방 비라도 쏟아질 것처럼 하늘엔 거뭇한 구름이 자욱했다. 그래, 어디 인생이 예상대로만 흘러가던가. 우산을 준비하면 햇살이 맑고 반팔을 꺼내 입으면 웬 비바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삶 아니던가. 예측할 수 없어 난감하고 버거울 때도 많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짜릿한 것이 바로 인생 아닐까 정도의 생각을 아쉬움이 번져오는 가슴에 우겨넣고 굳은 날씨를 차라리 반갑게 여기며 나는 한라산 등정을 시작했다. 반암막 커튼으로 걸러낸 듯한 흐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은 초록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물론 산을 오르는 행로의 대부분이 커다란 나무와 바위로 철옹성같이 막혀있는 탓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치라 부를 만한 장면은 딱히 없었지만 자연의 육중함에 갇혀 걷는 기분은 도심 빌딩들 사이에 갇혀 걷는 기분과는 달리 뛰는 가슴을 사뭇 상쾌하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버거워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르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들 때쯤 해발 700m라 적힌 석판이 보였다. 이제 겨우 3분의 1 가량을 올라온 것이었다. 설렘이 불안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의 일이었다. 이런 페이스라면 정상을 올라가도 문제였다. 내려올 체력이 남아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산을 너무 쉽게 봤다. 그러나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 이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하고 이미 그렇게 행동해버린 것을 뒤늦게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한번 지나온 시간은 절대로 되감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계속 나아가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과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어 그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이 길은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할 끝없는 인생길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정신줄을 굳게 잡으며 걸음에 힘을 실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인 백록담을 2.3km 앞에 두고 1400m 고지에 있는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했다. 속으로 연신 곡소리를 내면서도 내 산행이 꽤나 빨랐나 보다. 예정대로라면 3시간이 소요돼야 했지만 나는 2시간 30분 만에 이곳에 닿을 수 있게 되었다. 주변이 탁 트인 곳으로 나오니 초입에서 마주쳤던 바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칼바람이 천지간을 뒤흔들고 있었다. 진달래 대피소를 지나면서부터는 생전 처음 보는 황량한 풍경이 이어졌는데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하얗게 동사한 구상나무들을 바라보며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폐허를 가슴에 묻는 일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따금 뒤를 돌아보기도 했고 고개 들어 여전히 아득한 정상을 우러러보기도 했으며 바람 앞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도 했다. 마지막 난관인 암벽길 위에선 거의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했지만 몸 성한 곳 하나 없이 해발 1947m 한라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흐린 구름에 강풍까지 이어진 궂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백록담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시야가 허락되었다. 그리고 그것뿐이었다. 좀 더 여유롭게 산세를 구경하며 무언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아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었지만 영하의 기운과 강풍으로 인해 정상에 올라선 지 겨우 2분여 만에 나는 하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상을 충분히 둘러보지도 못한 채 이악 물고 올라온 기나긴 산길을 도로 내려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산은 하산할 때부터가 본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체력이 방전된 상태로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중력에 이끌려 걸음을 내딛다 보니 발을 헛디기 일쑤였다. 실제로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대부분은 하산 중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얼른 내려가 무거운 등짐 전부 내려놓고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며 지친 몸 그만 쉬고픈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산을 완전히 하산하기 전까지는 정상을 맛보았다는 자만심을 거둔 채 끝까지 산행에 집중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등산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한정 구름 없이 맑게 갠 하늘과 초록 바다 저편으로 커다란 태양이 부드럽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충분한 샤워를 마친 후 나는 방전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철근을 올려놓은 듯이 온몸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텅 빈 듯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산으로 이끌었던 걸까? 그토록 기대했던 정상엔 오직 바람과 적막뿐 아무것도 없었으며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곤 바람 앞에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주춤대는 나뭇잎 한 장 같은 나라는 존재에 미천한 뿐이었다. 문득 내가 가슴속에 짊어지고 있던 삶에 대한 번영과 애착,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정녕 얼마나 가벼운 것들이었는지 새삼 실감이 되어 헛웃음이 났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에 다다르자 어둠에 불을 켠 듯 가슴이 온통 환해지며 모처럼의 따뜻한 잠이 밀려왔다. 어깨 넓은 친구. 사는 게 녹록지 않을 때 무작정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곤 했다. 대합실 한편에 앉아 버스와 버스 승차장을 번갈아 바라보다 보면 나는 이방인이 되거나 할 일 없는 백수가 되곤 했다. 그 느낌이 좋았다. 오롯이 터미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떠남과 도착의 애매모호한 그 어디. 때때로 일상 한편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 내벽에 우풍이 든다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해 숨 쉴 때마다 턱끝이 텁텁 막혀온다면 아직 그 가슴에는 청춘을 남용할 수 있는 권리가 쥐어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청춘은 반드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한다. 있는 힘껏 두 발을 차고 높이 뛰어올라도 결국 두 발이 땅바닥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방귀를 들 수 없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힘껏 뛰어올라 봐야만 한다. 가슴 안팎으로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여비도 차편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렇게 미친 척 살아봐야만 한다. 청춘이라 쓰여진 이 승차권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해소되지 못한 방랑벽이 두고두고 쫓아다니며 인생을 허전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한다. 비슷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두어 시간쯤 넋놓고 바라보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어디론가 떠나버릴 작정을 하고 매표소 전광판에 쓰인 버스 노선표를 높은 가격순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표값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 거리가 멀다는 건 버스를 오래 타야 한다는 뜻이다. 버스를 오래 탄다는 건 휴게소를 최소 한 번 이상은 경유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알감자나 호두과자를 맛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전광판에 적힌 지명들의 이름을 보다가 동해행 버스편을 끊었다. 13번 승차장에 버스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탑승한 나는 5자리가 붙어있는 맨 뒤 창가 쪽 자리를 찾아 앉았다. 언제인가 본 신문 기사에서는 승차감이 안 좋은 자리로 손꼽는 자리가 버스 맨 뒷자리라던데 나는 이상하리만치 뒷자리를 고집하곤 했다. 등받이를 조절할 때 뒷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불편한 승차감이 나를 안도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도 배를 타도 심지어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기를 타도 거의 모든 시간을 깨어있다. 몸이 어딘가로 빠르게 이끌려갈 때 아랫배에 느껴지는 그 복잡 미묘한 휑한 기분이 좋고, 그 기분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듯 창밖으로 쏟아지는 낯선 풍경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은근한 방랑의 분위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면 명치 끝에 얹혀있던 캐캐 묵은 돌덩이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창밖을 바라보니 버스는 어느덧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입추라고 하던데 애써 꺼내 입은 긴팔 티셔츠가 민망할 만큼 차창밖 뜬 태양이 사납게 나를 노려봤다. 흐르는 창밖 풍경과 두 눈을 마주보다가 이대로는 도착하기도 전에 얼굴이 전부 그을릴 듯 싶어 커튼을 치고 잠시 흐르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휴게소에서 산 호두과자의 온기가 완전히 식어갈 때쯤이 되어서야 버스는 동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동해까지 실려오는 동안 검색해본 바로는 여기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묵호항이 있었다. 묵호.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바다 내음이 혀끝에 물씬 배어오는 묵호는 이름 두 글자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묵호항과 그 옆에 붙어있는 논골 담길을 함께 둘러보고 시간이 남으면 근처 조망 좋은 카페에 들러 커피와 바다를 들이킬 작정으로 묵호항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타담한 태양이 정수리를 하얗게 지피고 나는 충분히 남은 한낮을 다행으로 여기며 서둘러 묵호항으로 걸음을 옮겼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생선 비린내가 코끝을 때렸다. 지나가는 어느 노부부에게 여기가 묵호항인가요? 라고 물어 기어코 묵호항이 맞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던 것은 분명 내가 기대했던 항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였을 것이다. 그곳은 푸른 바다, 백고동 소리, 갈매기 소리, 은근한 소금향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뭐랄까 바닥엔 여기저기 생선 대가리가 굴러다니는 가뭇하고 조그만 시장을 품에 둔 항구였다. 근사한 전경을 상상했던 나의 기대는 상상 조각났지만 다행히도 묵호항 바로 근처에 있는 수변공원에서는 제법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실망을 충분히 달랠 수 있었는데, 그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씁쓸한 항구의 뒷모습이 오래 남아 내 가슴속에 백기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논골 담길을 비롯해 묵호항 주변 곳곳을 둘러보는 내내 초라한 것에 어깨를 다독일 수 있는 건 남루한 것의 손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흔들었다. 마당으로 바다를 둔 적당한 카페를 찾아 홀로 수다 떨 겨를도 없이 어느덧 해는 그림자만 채 남아 넓은 바다와 더 넓은 하늘을 마저 데우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의 프론트 문을 열었을 땐 낯선 남녀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기와 술잔을 나누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자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내 무리 중 까만 앞치마를 걸친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젊은 사장으로 보이는 청년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고 혹시 식사하지 않았으면 자리에 합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슬쩍 테이블 쪽을 바라보니 충분히 분위기가 좋아 보여 그걸 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찮다고 말하곤 안내받은 호실로 들어갔다. 내가 고른 방은 남성 전용 도미토리 6인실이었는데 한 침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진가방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하룻밤 묵게 될 모든 이에게 이곳은 낯선 공간일 텐데
마치 불 꺼진 낯선 가정집에 들어가 함부로 짐을 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채비도 없이 떠나온 내 가방 속에는 시집 2권, 보조 배터리가 전부였기에 따로 짐을 풀 것도 없었지만 텅 빈 가방을 내려놓는 어깨가 그때는 왜 그리도 어색하고 홀가분하게만 느껴졌는지. 주변 아무 식당에서 허기를 때우고 편의점에 들러 속옷과 세면도구를 살 생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나왔다. 골목은 육중한 어둠을, 바다는 날카로운 바람을 조각하고 있었다. 왼편에 바다를 끼고 조금 걷다 보니 로터리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중앙식당이라 적힌 허름한 간판 하나가 보여 그곳으로 향했다. 밖에서 보이는 만큼이나 가게 안은 아담했다. 가게에는 중년 남성 한 명과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함께 한 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가게 주인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갔다. 그러자 먼저 식사하고 있던 그 남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혼자 왔나 봐요. 내가 그렇다고 답하니 이쪽 지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물어봤다면서 대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다시 물었다. 2017년 당시 26살이라고 내가 대답하자 자신의 첫째 딸하고 나이가 똑같다며 학생이냐고 물었다. 나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은 글을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주말도 아닌 평일에 글을 쓴다는 청년이 멀리 물고까지 와 늦은 밤 시간에 홀로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모습이 제법 흥미로웠는지 내가 숟갈을 뜨는 동안에도 그는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다. 찌개와 공깃밥을 모두 비워갈 때쯤 그는 자신이 살 테니 요 앞에서 맥주 한 잔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내가 조금 경계하는 눈치로 술을 못한다고 대답하자 그럼 편의점 파라솔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며 그냥 어린 작가 선생님과 수다를 나눠보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마침 옆에 있던 식당 주인도 저 삼촌 여기 20년 단골이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거들기에 못 이기는 척 가게를 나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잠시 사색에 잠겨있을 때쯤 그가 말했다. 내가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대답이 좋을지 몰라 멋쩍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숨을 깊게 한번 내쉬더니 이내 담배를 한 개피 꺼내 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렇다. 그는 묵호에서 자랐으며 학창시절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큼 이쪽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이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내에서 싸움이 났는데 실수로 조직 폭력배를 건드렸고 그날 밤 조폭들에게 붙잡혀 외진 바닷가에 끌려가 알몸으로 구타를 당했다. 그런데 그때 조직의 행동대장이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우리 식구 할래?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그 이후로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조직들의 힘겨루기에 투입되었고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수화를 여럿 거느리며 머스탱을 끌고 다녔다.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던 그에게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여자친구와 시내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갑자기 나타난 형사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갔다. 유치장에 있던 그에게 조직의 행동대장이 면회를 찾아와 이야기하길 지난번 조직 충돌 때 상대편 조직원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어서 경찰이 조직원을 대상으로 들쑤시고 있는 상황이랬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떠안을 사람이 필요한데 피라미 같은 애들로는 경찰 쪽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어 조직을 위해 감방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19 나이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그는 출소 후에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억을 받고 조직에선 손을 씻었다. 그 돈을 미천으로 외제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마약 밀수, 부동산, 아파트 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도 손을 벌렸다. 그렇게 강남 120평에 살며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딸도 둘 낳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만 진행 중이던 아파트 건설 사업의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부대표였던 그가 책임을 떠안게 되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고액의 빚을 가족에게 전가할 수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혼했고 하루는 쫓아오는 채무자들을 피해 늦은 새벽 차를 몰고 정신없이 무작정 내달렸는데 도착해보니 그의 고향인 여기 묵호였다. 여관에 방을 얻어 숨어 지내게 된 그는 매일 밤 죽어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그때마다 딸아이들에게 실패한 아빠, 비겁한 아빠로 기억될까봐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볼 궁리를 했고 수년간 쪽잠 자며 오전 오후 야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조금씩이지만 남아있는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다. 처음엔 그저 술에 취한 아버지의 허풍처럼 들려 적당히 들어주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의 담담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을 보다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되레 이상할 것만 같았다.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그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악수를 건네곤 이내 바람이 멎은 골목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가 사라진 골목 사이로 자정의 어스름이 무섭게 번져왔다. 잠시 그대로 앉아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늦은 밤 외진 골목 어느 식당에서 만난 낯선 청년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인생사를 고백하는 이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무료함이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골몰이 생각하던 나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들렀던 곳, 누군가에게는 달아나야 했던 곳, 누군가에게는 돌아와야 했던 곳, 절망과 희망, 그리고 무심과 다정이 살을 맞대고 함께 부서지던 그곳, 묵호. 나는 그날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바보 같은 인생에 홀려 남겨지게 되더라도 그 언제나 말없이 낮아진 어깨를 툭툭 매만져 줄 것만 같은 어깨 넓은 친구 하나 가슴에 두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친구 윤수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